네, 3일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에 따라서 8장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한 걸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이 섹션은 7계층 모델로 보면은 3계층이 되겠고요. TCP/IP 프로토콜 스위트로 보면은 아래쪽에서 두 번째 인터넷 레이어가 되겠죠. 이 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 계층에서 다루고 있는 PDU, in, IP 버전 4 및 IP 버전 6 패킷의 상세한 필드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계층별 역할 또는 정의를 해드렸었는데 이 3계층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은 인터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패킷을 출발지에서 목적지 지점까지, 출발지 호스트에서 목적지 호스트까지 라우팅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챕터의 뒷부분은 호스트 라우트가 어떤 것들이며 라우터는 이렇게 패킷을 인터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라우팅이라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라우팅 테이블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런 거를 물론 매우 자세한 내용까지는 여기서 왜냐하면 라우팅 프로토콜을 저희가 아직 학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의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챕터를 마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8.1 섹션 네트워크 레이어의 특성인데요. 어제 다뤘던 내용하고 또 일부는 많이 오버랩이 되고요.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챕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슬라이드 좌측 여기죠. 네.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것과 같이 총 한 4가지 정도의 메이저 펑션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치에 대한 주소 체계, 즉 이 말은 이 3계층에서 어떤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장치를 구별할 수 있는 주소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다 아시겠지만 IP 버전 4, IP 버전 6 어드레스를 이 계층에서 인식하고 분석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느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인캡슐레이션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계층인 4계층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내려오는 세그먼트를 IP 버전 4 헤더 또는 IP 버전 6 헤더를 앞단에 붙임으로써 캡슐화를 하고 수신 장치 측에서는 다시 디인캡슐레이션을 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고 좀 전에 언급했듯이 라우팅 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한 번 더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까지 추가로 이 슬라이드에서는 왼쪽 아랫부분에 NAT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은 말 그대로 주소를 변환하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래서 Change Addressing. 그렇기 때문에 이 IP 헤더가 NAT를 통해서 패킷을 처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소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 주소는 왜 바꾸는 건지 어떠한 주소를 어떻게 바꾸는 건지 사실 이 챕터에서 다루는 초점을 맞추는 분야는 아니라서 뒤쪽 모듈에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3계층의 대표 프로토콜인 IP 프로토콜의 주요 특성을 이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커넥션 리스트, 두 번째는 베스트 에포트, 세 번째는 미디어 인디펜던트. 이 자세한 내용이 사실 뒷장의 슬라이드에 이어서 쭉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문이 나와 있기를 이게 어떤 예시로서 IP 프로토콜의 커넥션 리스트 특성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서 편지를 보내는 사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 편지를 하면 일반 보통우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보통우편 외에도 확실하게 수신자에게 편지 또는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기 우편이라는 거를 쓰거나 뭐 특급 뭐 이런 거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런 등기라든지 익스프레스는 당연히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조금 더 지불을 하고 수신자에게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인터넷에서 IP 프로토콜은 사실은 등기 우편이나 그 특급 우편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관계가 거리가 멀고요. 보통 우편에 해당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편지를 언제 보내는 건지, 수신 측에서는 이 편지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고,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보낸 편지가 수신인한테 확실히 전달이 되는지 알 수가 또는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분야에 좀 전공 색깔, 좀 뭐 전문 용어로서 여기서 표현하기는 synchronization 이다, 뭐 acknowledgement다라는 컨트롤 인포메이션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언제 편지가 갈지, 언제 편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송수신 측 장치 간에는 커넥션이라는 것이 이스태블리시 되지 않는다. 채널 또는 커넥션이라는 걸 미리 설정해 놓고 통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물론 이 이후에 챕터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아니 그렇게 어떤 보장성이 전혀 없는 운송 기술로서 IP를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IP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죠? 그 상위 계층에 있는 TCP 프로토콜의 어떤 도움 또는 지원을 받아서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서비스 품질이 좀 더 보장이 되고 수신 여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한 싱크로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패킷 로스들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 서비스들은 TC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IP가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로서 best effort라는 말인데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최선을 다하다, 뭐 최선형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에 best effort 또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IP 프로토콜의 특징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뭐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다라고 간혹 의미를 혼동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도 강의를 하면서 많이 이런 예를 들고는 있지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또는 몇 날 며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는 베스트 에포트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시험 점수를 잘 받느냐, 결과랑 노력하는 것과 결과가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했다고 꼭 만점을 받거나 최고 득점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은 많이들 수긍을 하더라고요. 이 IP 프로토콜은 마찬가지로 이 IP가 전달하는 거는 뭡니까? IP 패킷 안에 있는 TCP 또는 UDP 세그먼트, 장애계층으로부터 내려온 세그먼트죠. 이 세그먼트를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패킷을 3계층 제가 기능 정의를 할 때 하나의 패킷을 인터넷 표크를 통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라우팅하는 거다.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세 번째 특징은 미디어 인디펜던트. 이건 특별히 뭐 기술적으로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도 계층 개념을 소개하면서 TCP/IP 프로토콜 스위치라는 게 하위 계층은 미디어 인디펜던트하게끔
이 TCP/IP 프로토콜군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이 하위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의 피지컬 미디어가 또는 레이어 2 프로토콜이 즉 이제 넥 서브 레이어 이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어떠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든 IP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디펜던트하다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미디어를 카퍼 이더넷을 쓰든, 카퍼 시리얼을 쓰든, 옵티컬 파이버를 쓰든, 더 나아가서 와이어리스를 쓰든 IP 패킷은 이 3계층에 있는 IP 패킷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새로운 용어가 미디어 인디펜던트 특성을 소개를 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MTU라는 것이 있습니다. 꽤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Maximum Transmission Unit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2계층 전송 프로토콜에서 한 번에 실어 나눌 수 있는 데이터, 즉 2계층의 PDU는 프레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프레임의 최대 전송 단위를 칭하는 말이 바로 이 MTU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더넷 2계층 살펴보면서 이더넷의 데이터 포션이 최소 46바이트에서 최대 1500바이트까지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 이더넷의 MTU는 얼마인가라고 하면 1500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 MTU입니다. 이더넷의 경우에는 MTU가 1500바이트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레이어 2 전송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 크기는 제각각 변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프레임 릴레이다, 포인트 투 포인트 시리얼 커넥션이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다 정해져, 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MTU를 소개하는 면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fragmentation 또는 fragmenting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층 모델에서 데이터를 자르는 곳은 크게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최상위 계층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전송 계층으로 사용자 데이터, users data라고 또는 메시지라고 하는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송 계층인 TCP 또는 UDP 프로토콜 쪽에서 처리할 때 첫 번째로 잘립니다. 물론 사이즈가 작은 건 잘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가정하는 건 메시지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때는 메시지를 자르지만 그때는 우리가 세그먼테이션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한국말로 우리말로 이 세그멘테이션 또는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한 제가 전공 용어를 정확하게 매치해서 어떤 용어를 쓰자라고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전공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어떠한 큰 크기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편한 또는 처리하기에 적절한 크기를 자른다라는 개념은 똑같은데 4계층, 전송계층에서 메시지를 자를 때는 프래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이 3계층에서 2계층으로 내려갈 때는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에 유의를 하시고요. 프래그멘테이션에 따라서 무슨 값을 기준으로 하느냐, 2계층 전송 프로토콜의 MTU 사이즈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뒤쪽에서 보시겠지만 IP 패킷은 최대 한 65,000, 정확하게 16비트로 바이트 단위의 IP 데이터그램 사이즈를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5,536까지 대략 그러니까 65K 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IP 버전 패킷이 65K 바이트일 때 2계층으로 내려가면은 이더넷 전송 프로토콜은 1500바이트밖에 한 번에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전 4 패킷은 프래그멘테이션이 돼서 다시 캡슐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버전 6나 버전 6 프로토콜에 대한 건 이제 뒤쪽에서 다룰 거지만 버전 6의 경우에는 조율성이나 뭐 보안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라우터에서 이 버전 6 패킷 같은 경우에는 패킷을 프래그멘테이션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8장의 핵심인 IP 버전 4 패킷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버전 4 패킷 또는 버전 4 프로토콜이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있죠. 패킷을 목적지까지 올바른 목적지에 보내기 위한 것이 라우팅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목적지 장치까지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얘는 이와 같은 복잡한 프로토콜 헤더 필드들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제가 우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어떤 그 소속 학과나 전공 분야를 김채린 과장 통해서 이제 여기 했을 때는 다 컴퓨터나 이제 정보 계열, 통신 계열에 계시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다 보셨겠죠. 너무나 그 이상으로 더 잘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냥 조금 러프하게 간단하게 필드에 대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이 IP 버전 4 패킷 헤더나 이더넷 어저께 한 이더넷 프레임 그 헤더 트레일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후에 할 TCP 또는 UDP 헤더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인터넷 관련한 이 CCNA에서 다루고 있는 콜 콘텐츠에서는 이 세 가지 이더넷, IP, TCP 이러한 헤더 구조를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본지 너무 또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나 좀 오랜만에 너무 봐서 잘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러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꼭 이 프로토콜 헤더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리마인드를 꼭 다시 재상기해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측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기본 IP 버전 4 헤더의 크기는 여기 보시면은 20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20바이트인 거는 물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필수 필수 필드들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드들은 적어도 20바이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20바이트 외에 어떤 추가적인 행위 또는 추가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옵셔널 필드라고 해서 이 뒤에 없을 수도 있고 있다면 최대 40바이트까지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필드들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버전 필드라는 게 있는데 이 놈은 4비트입니다. 요거에 대한 사실 설명이 뒷장 슬라이드도 나오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을까봐 그냥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버전. 이 IP 프로토콜의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전 4 패킷 헤더이기 때문에 여기는 0100, 4비트짜리가 들어가니까 01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는 IHL 이렇게 되어 있죠. 인터넷 헤더 랭스. 즉, 이 헤더가 최소 20에서 60바이트까지 가질 수 있으니 몇 바이트를 가지는지는 수신 장치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내는 장치에서 지정해 줘야죠. 그래서 IP 패킷의 시작점인 헤더의 시작점인 버전 필드로부터 어디까지가 헤더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가 데이터인가를 명확히 수신 장치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헤더 랭스를 명시해야 됩니다. 이 IHL 필드는 4비트예요. 4비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4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수가 0000에서 1111까지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십진수로 변화를 하면 0에서 15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 20바이트에서 최소 60바이트까지 갈 수 있다는데 어떻게 4비트를 표시하나?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IHL 필드에서 나오는 값에 사실 4라는 값을 곱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필드만 가지고 있다면 20바이트의 헤더만 있다면
여기는 0101 해서 5라는 값을 기입하는 것이고 최대 옵셔널 필드가 40바이트까지 추가돼서 1111이라면 15가 되니까 15에 4를 곱해서 60바이트가 되는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IP 패킷 헤더의 크기는 20 이상 60까지의 4의 배수가 아닌 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8개의 비트가 1바이트짜리 DS, Differentiated Service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Type of Service라는 말로도 얘기를 하고요. 이 패킷이 실어나르는 이 페이로드, 하나의 패킷이 실어나르는 상위계층의 PDU를 보통 페이로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페이로드가 어떤 서비스를 정책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냐 뭐 오디오 서비스냐 비디오 서비스냐 미션 크리티컬이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신뢰성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런 서비스 품질 또는 타입 오브 서비스 서비스의 유형을 구분을 하는 필드이다라고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탈 랭스는 이 IP 데이터 패킷의 전체 길이를 나타내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2바이트, 16비트니까 2의 16승에서 거의 65K 바이트, 65,535바이트의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필드는 아이덴티피케이션 필드죠. 이 IP 패킷의 유일무이한 어떤 그런 존재를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 뭐 주민등록번호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셜 아이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패킷과 또 다른 패킷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뒤에 필드가 뭐 프래그먼트, 뭐 플래그 이런 게 나오는데 이 IP 패킷이 1500바이트보다 크다면 프래그먼테이션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래그먼테이션 된 이 패킷들이 수신장치에 가면 다시 합쳐져야 되는데 이 프래그먼트 된 패킷들이 부모가 어디에서부터 잘려진 패킷들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필드를 기준으로 같은 ID 값을 갖는 IP 버전 4 프래그먼티드 패킷들을 다시 모으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는 필드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는 3비트짜리 플래그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코र्스에서 이 과정에서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첫 비트는 이제 리저브드 된 비트를 쓰고 두 번째는 뭐 프래그먼트, 후속 프래그먼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비트는 이 프래그먼트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제 플래그 값들로 이렇게 좀 쓰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플래그는 지금으로서는 우리 이해하시기를 이 패킷을 프래그먼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후속 프래그먼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프래그먼트 옵셋이 13비트입니다. 2바이트 중에 앞쪽에 3비트를 플래그로 썼기 때문에 나머지 13비트는 프래그먼트 옵셋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프래그먼트 된 패킷, IP 패킷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IP 버전 4 패킷이 10개로 프래그먼티드 됐다. 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10개가 프래그먼티드 된 놈은 아이덴티피케이션 필드는 동일하게 가집니다. 그런데 이 10개가 순서가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프래그먼티드 된 패킷이 전달하다 보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 차례가 뒤바뀌어서 수신장치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얘네들한테도 순서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게 바로 프래그먼트 옵셋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놈은 옵셋이라는 게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값, 쉽게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프래그먼트 옵셋이 0이죠. 두 번째 패킷은 첫 번째 패킷보다 1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옵셋이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패킷은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값은 이렇게 쉽게 0, 1, 2 이런 값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얘가 나와서 그런데 이 IP 패킷이 실어 나르고 있는 페이로드에 바이트 단위의 값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바이트를 실어 나른다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0번 바이트에서 999번 바이트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1000바이트를 10개로 쪼갠다 하면 첫 번째 프래그먼트의 옵셋은 0이 되고요. 두 번째 패킷의 프래그먼트 옵셋은 뭐가 될까요? 1000바이트를 10개로 나눴기 때문에 하나의 프래그먼트는 100바이트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패킷은 페이로드가 0번부터 99번 바이트까지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IP 버전 4 프래그먼트 패킷은 100번에서 199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프래그먼티드 IP 버전 4 패킷의 프래그먼트 옵셋은 100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는 200이 되고 마지막 것은 900이 되죠. 그래서 1000바이트가 10개로 나눠서 프래그먼트 옵셋이 0, 100, 200, 300, 400 이렇게 해서 900까지 총 10개의 프래그먼트 옵셋을 가지고 보내지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투 리브라는 필드가 있어서 이것 역시 8비트인데요. 이거는 라우팅 프로토콜과 관련된 걸로 이 패킷이 인터넷상에 던져졌을 때,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을 어떤 값으로 표기한 겁니다. 보통 정수값이 들어가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라우터라는 라우팅 디바이스를 지날 때마다 이 타임 투 리브 필드가 하나씩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0이 되면 처음에는 뭐 어떤 양의 정수값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인 라우터를 지날 때마다 1씩 감소하다가 0이 되면 이 값이 0인 패킷을 수신한 라우터는 이거를 더 이상 라우팅 처리를 하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럼 왜 잘 전달을 해야지 버리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인터넷이라는 바다 내에 목적지 장치에 패킷이 도달하지 못하고 무한히 떠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릴라이어블한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위 계층에서 릴라이어블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느 시간 내에 받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타이머를 운영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안 오거나 송신 측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수신 장치가 수신 확인 응답을 보내지 않으면 재전송하고 이러거든요. 한번 전송한 패킷이 도달하지 못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다시 재전송하고 그러는데 이런 패킷들이 계속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살아서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필드를 포함시키게 됐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필드는 뭐 인터넷에서도 뭐 얘기했지만 타입 필드랑 유사한 겁니다. 이 IP 버전 4 패킷이 서비스하는 즉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페이로드에 있는 이 패킷의 프로토콜이 또는 서비스가 뭔지를 여기서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 책선 말대로 이제 헤더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아래쪽에 있는 이 필드까지 다 해서 헤더에 오류가 없는지 검사를 하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스 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각각 32비트씩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죠.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IP 버전 패킷의 헤더 필드는 이 CCNA 과정에 여러 가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뒷장의 버전 4 헤더 필드에 대한 또 추가 설명이 나오고요.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이 코र्스의 다음 페이지에서는 방금 설명한 IP 버전 4 헤더를 실제 와이어샥을 이용을 해가지고 캡처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패킷 헤더로부터 뭐 길이,
컨트롤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는 그러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내서 꼭 한번 이 헤더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모르셨다거나 또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이 비디오도 함께 한번 시청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섹션은 IP 버전 6 패킷이 되겠는데요. IP 버전 6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역사적 배경으로 IP 버전 4 이후에 버전 6를 다시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에요. 아시다시피 IP 버전 4 주소는 이미 오래전에 거의 바닥이 나서, 왜냐하면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기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뭐 매년이 아니라 뭐 매달도 아니고 뭐 매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소 고갈, 어드레스 디프리션 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그걸 위해서 일단 과거에 아까 잠깐 언급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설 IP 주소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물리적으로 주소 공간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부분, 또 더군다나 인터넷이 우리 이 인류 사회, 인간 사회의 모든 액티비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 많은 정보들의 보안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중요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기존의 IP 버전 4 패킷을 다룸에 있어서의 어떤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버전 6를 도입하고 버전 6 헤더를 도입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28비트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IP 버전 4 헤더보다는 뭐 다음 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적 더 단순해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이미 128비트라는 주소 공간이 엄청나게 큰 공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설 주소나 뭐 private address, 뭐 public address, 뭐 공용 주소와 사설 주소를 구분을 해놓고 NAT를 사용할 필요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를 잠깐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실제로 IP 버전 6 헤더의 실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IP 버전 4 헤더와 동일하다 또는 이제 유사하게 이제 이어져 온 필드들이 있고요. 일부는 IP 버전 4 필드 중에 헤더 필드 중에 없어진 필드가 있고, 또는 일부는 새로 추가된 필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걸 보면 기존의 버전 4 헤더 필드에서 보던 필드들입니다. 그렇죠? 버전. 첫 번째 4비트, 역시 마찬가지로 버전 4와 마찬가지로 4비트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버전 6 헤더이기 때문에 여기는 0110, 0110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트래픽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버전 4 헤더 필드의 그 타입 오브 서비스 또는 디퍼런시티드 서비스의 필드와 이제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지금 이제 뭡니까? 여기 뭐 초록색이라고 하나요? 보라색 말고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버전 4 헤더 필드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필드다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나오는 이 필드는 플로우 레이블 필드가 있는데, 이거는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버전 4 헤더 필드에 없었던 필드를 의미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 6에서는 전송 기술 자체가 플로우 개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전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로우마다 동일한 플로우 값을 여기다가 적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라우팅을 하거나 전달을 하거나 하는 그런 동작을 많이 취하고 있죠.
다음 필드는 페이로드 랭스인데 색깔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거는 RD 버전 4의 그 랭스, PDU 랭스 필드하고 유사한 그런 필드고요. 넥스트 헤더는 마찬가지입니다. 버전 4 헤더 필드에는 프로토콜 필드라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버전 6 헤더에서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기서 이 헤더들로 처리할 수 없는 추가적인 뭔가 동작을 해야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필드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거든요. 버전 6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이 넥스트 헤더라는 필드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홉 리미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유사한 기능인데 버전 4 헤더 필드에 그 time to live, 아까 얘기한 TTL 필드, time to live 필드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source IP and destination, 이건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128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좌측에 보시면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고요. 네, 다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스 컨텐츠엔 마찬가지로 8.3.5 섹션에 와이어샵에서 버전 6 헤더를 역시 분석해보는 그런 비디오가 있으니 이것도 함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우트에 대한 개념과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걸 이제 잠시 살펴보고 이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포워딩 디시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호스트가 전송해야 할 데이터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전송을 하느냐, 물론 어떻게 전송을 하느냐는 표현이 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로 전송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마찬가지인데, 이 슬라이드 중간에 보시면 자기 자신에게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호스트를 로컬 호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리모트 호스트는 나와는 지금 호스트와 같은 네트워크가 아닌 원격지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를 의미를 한다.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네트워크가 같은 네트워크냐 다른 네트워크냐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냐면 라우터라는 장치의 인터페이스에서 유일무이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정의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왼쪽에 이렇게 지금 제가 포인터로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의 네트워크고 이쪽이 또 다른 하나의 네트워크라서 이 PC1이나 PC2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호스트들은 로컬 호스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서버는 리모트 호스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포워딩 디시전이 달라진다. 특이한 점은 itself, 스스로에게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그 loopback address라고 얘기를 해서요. 버전 4에서는 127로 시작하는, 보통 이런 값을 많이 쓰죠. 120.0.0. 그다음 버전 6의 경우에는 그 세미콜론 2개, 버전 6 주소를 아직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128비트 중에 앞에 127비트가 모두 0인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마지막 한 비트만 1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값을 쓰면은 그 로컬 호스트에서 TCP/IP 프로토콜 스위치의 동작 여부를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셀프 핑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소다. 로컬 호스트의 경우에는 동일한 여기에서 네트워크 주소 값이 이제 같기 때문에 통신을 하고요. 리모트는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도 잠깐 소개가 됐죠. 그 네트워크의 진출입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라우터의 해당 PC 또는 호스트로부터 네트워크의 내부로 들어가면서 만나는 첫 번째 라우터 인터페이스를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을 통해서 외부하고 통신을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약자 DGW라는 것은 안 썼는데 새 커리큘럼에서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이제 DGW라고 뭐 세 글자로
약어로 그냥 아예 표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익숙하지는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한 가지,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슬라이드인데요.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호스트가 아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수동으로 호스트의 IP 주소를 설정을 한다면 그거는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해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보를 받아서 내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동 설정을 한다면 DHCP라는 프로토콜의 도움을 받아서 호스트의 IP 어드레싱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니까 거기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보도 들어갑니다. 다만 IP 버전 6의 경우에는 라우터 솔리시테이션이라는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를 레졸루션 한다 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보기 위한 명령어 소개입니다. 이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에서는 netstep 한 칸 띄고 -r이라는 커맨드와 또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 보시면 route print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개 다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입력을 해보면 이 사용하고 계시는 PC의 IP 버전 4 라우팅 테이블을 볼 수가 있어요. 목적지 네트워크가 나오고 그 목적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를 알려주는 네트워크 마스크가 나오고 게이트웨이 정보가 나오고 이 해당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지 인터페이스 정보가 나오고 그 목적지까지의 매트릭, 아직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트릭이라는 용어 갑자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비용, 코스트, 이런 정도로 그냥 지금은 생각을 하시죠. 여기에 화면이 잘려서 다 보이지는 않는데 버전 6의 라우팅 테이블도 이 버전 4 라우팅 테이블 하단에 이어져서 동일한,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스트가 포워딩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하고 호스트의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보는가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우터가 패킷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라우터가 패킷을 받게 되면 패킷 내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보고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과 비교를 해서 룩업을 하는 거죠. 지금 들어온 패킷이 어떠한 네트워크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 목적지 네트워크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느 출구로 이 패킷을 내보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략화해서 이 슬라이드 오른쪽에 라우팅 테이블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볼까요? 라우트, 그래서 192, 168, 10.0. 이 R1의 라우팅 테이블인데 R1이 지금 여기에 있죠. 네. 192, 168, 10.0이라는 이 뒤에 슬래시 24 이런 거 나오는데 뒤쪽에서 IP 주소 할 때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주안점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 가려면 이 넥스홉 또는 엑싯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G0/0/0 이게 어떤 인터페이스냐면 R1이라는 라우터의 왼쪽에 있는 인터페이스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아주 컴팩트하게 이해가 되시죠? 라우팅 테이블은 그러니까 목적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와 그 목적지 네트워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출구 또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요약된 테이블이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209, 165, 200.224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네트워크입니다. R1하고 R2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고 역시 G00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두 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반면에 10.1.1.0을 보시죠. 이거는 어디에 있는 네트워크냐면 R2라는 라우터의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R1의 입장에서. 여기 정보 써놓기를 R2를 경유해서 가야 한다라고 개념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라우팅 테이블에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단순화해서 보여준 컨셉추얼 테이블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마지막으로 하나 디폴트 라우트라는 게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있는 겁니다. 디폴트 라우트는 쉽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이 라우터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가 3개이지 않습니까? 직접 연결된 왼쪽 191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209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10.1.10이라는 원격지 네트워크. 이게 사실 슬라이드가 잘못됐네요.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라우팅 테이블하고 여기는 10.1,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건 나중에 저도 고쳐야 되겠네. 111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120이라고 되어 있어서, 숫자가 틀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3개의 네트워크가 아닌 또 다른 지구상에 있는 이 3개의 네트워크를 제외한 모든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패킷이라면 이곳으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로컬 네트워크, 즉 PC 어떤 원을 기준으로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PC하고는 내부에서 통신을 하는데 외부 네트워크하고 통신하려면 어떤 곳을 경유해야 한다고 얘기했냐면 그 PC가 그 호스트가 속해져 있는 네트워크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사한 개념으로 라우터도 내가 아는 또는 나와 직접 연결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가 아닌 내가 모르는 또는 아주 멀리 떨어진 네트워크라면 디폴트 라우트. 용어가 틀릴 것일 뿐 개념은 동일합니다. 호스트 입장에서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라우팅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디폴트 라우트라는 용어를 이용을 해서 이 정보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좀 더, 방금 이전에 라우팅 테이블을 소개하면서 제가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 원격지 네트워크, 디폴트 라우트에 대한 건 이미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크게 스태틱 라우팅, 정적 라우팅이라는 것과 동적 라우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념만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스태틱 라우팅은 말 그대로 관리자가 수동으로 목적지 네트워크, 어떠한 목적지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로를 이용을 해라라는 것을 수동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전역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죠. R1에서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에 가서 IP 라우트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목적지 네트워크의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그 다음에 이 목적지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이웃 라우터의 IP 주소를 또는 여기에 이웃 라우터의 IP 주소를 적을 수도 있고요. R1의 출구 인터페이스는 G002를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고, 스태틱 라우팅의 장단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스태틱 라우팅은 경로 정보가 변경이 되거나 네트워크가 상황이 바뀌면 매번 수동으로 경로를 바꿔줘야 하니 번거롭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다이나믹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라우팅 프로토콜을 라는 것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네트워크 정보들을 쭉 라우팅 테이블에 채워나가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이거는 네트워크 상황이 바뀌고 경로 정보에 어떤 업데이트가 생김에 따라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한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코스 컨텐츠에 역시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보시면은 이 스태틱 및 다이나믹 라우팅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는 이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는 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캡처된 거를 보시면 R1이라는 라우터에서 show IP route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고 있죠. privileged execute
모드에서 show IP 라우터를 입력하면 이러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방법은 처음에 나오는 거는 코드 값이라 그래서 여러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과정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할 때 할 겁니다. 코드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정보를 얻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값이에요. 이 실제 코드 값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아래쪽에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실제 라우팅 테이블인데 라우팅 테이블의 가장 좌측 컬럼에 코드 값들이 나옵니다. S면은 이 위에서 S를 찾아보면 스태틱, 정적 경로구나. O라는 코드를 보면은 O를 찾아보시면 여기 O는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학습한 경로 정보구나. C면은 마찬가지로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구나. L 같으면은 로컬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고 이런 정보 의미입니다. 코드가. 그리고 이어서 뒤에 이 코드 값 바로 우측에는 해당 목적지 네트워크의 정보가 나오고 그 목적지 네트워크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출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야 하는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 보는 방법은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설명한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